그러면 지점장님은 이제 생각은 9월 달부터는 뭔가 좀 안도하면서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신 것 같네요. 아마 9월 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 경력 22년. 네. 근데 잘 못해요.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잘 못하는구나. 아, 이번 하락장을 네. 그대로 온몸으로 맞으셨나요? 네, 온몸으로 맞았죠. 2,600부터 싸다고 했는데 네. 2,300, 2,200이 올 줄이야 하고 다 얻어맞았고 그나마 많이 위로가 되는 건 저만 못하진 않았구나 하는 점에 위로를 그렇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인간 심성 버려야 되는데 네.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 뭐 3,000부터 싸다는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다가 2,700대 되게 많이 나오다가 네. 한 2,500대 진짜 많이 나오다가 네.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싸다는 얘기를 이제 점차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바닥이 되면 모두의 생각이 이제 더 떨어진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바닥 그렇죠. 징후가 굉장히 강한 거고 네. 그다음 고점 징후는 모두가 된다. 왜냐하면 하락론자들이 이제 포기를 했던 데가 꼭지고 그다음에 긍정론자들이 포기할 때가 바닥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조금 과정의 상황에서 좀 보면 과거하고 다른 거는 많이 대중화가 됐고 유튜브라는 게 생기면서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옛날처럼 뭐 이렇게 통일된 반대 시그널이 정확히 잘 안 나오더라. 네, 그게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닥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김 작가랑 이제 부일남이라는 두 개 채널에서 네. 머니 토크쇼라는 걸 했었는데 그 네. 연사 중에 이제 최준철 대표님이 오셨는데 네. 그 주식이랑 부동산 둘 다 각자 자석이 813석이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매진이 사흘 만에 완료됐어요. 예. 근데 주식이 한 200석이 비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네. 비는 거 보면서 이제 최준철 대표님이 이제 네. 이 인기 있는 주식이 자리가 빈 걸 보니까 진짜 바닥에 다가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제 농담식으로 멘트 한번 던지시더라고요. 보유 편향도 있으시죠? 우리는 다 주식하는 사람은 다 보유 편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보유 편향 없을 수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긍정론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론으로 주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까? 근데 한국처럼 이제 숏플레이가 그 능수능란하게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점장님 오는 날 증시가 코스피가 2,328 살짝 반등, 그냥 코스닥이 763 조금 많이 1.65% 반등했는데 이 영상이 내일 올라갈 텐데 현재 시장 좀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아주 재미난 상황. 재밌는 상황이요? 네. 지금 이제 7월이냐 9월이냐에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영상에 나가는 날 미국의 CPI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에 상당히 높을 거야. 백악관 대변인이 연준 인사도 아니고 많이 높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고 메시지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식의 경고하고 진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 이후로 정말 장이 줄줄이 하락하는 미국 시장도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 근데 이건 지난 과거의 얘기야. 6월 CPI니까 과거잖아요. 지난달 CPI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피크아웃이구나 피크아웃. 이번엔 진짜 이 백악관 대변인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어렵지 않은 게 일단 유가를 보면 답이 나오죠. 예, 유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게 그때 이제 6월 달에 120달러였고 이제는 100달러 내외 선으로 이제 밀렸으니까 7월 달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6월 달이 피크였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실질적인 거는 이제 가라앉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한 40% 가량이 부동산과 관련된 렌트비가 이제 CPI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케인스 실러 주택지수 나온 거를 봐도 그렇고 실제로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CPI를 낮춘 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연말 9월 달 이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저희들의 기본 시나리오는 이거죠. 뭐 시장은 잘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그냥 그 누구나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하나는 이거예요. 이번 달까지 75bp 올리고 미국 연준이 그 다음부터 이제 8월 한 달 쉬고 9월 달부터 이제 50bp 올린 다음에 25bp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이 사실은 5월 달에 반등했던 것은 라파엘 보스틱 연총재가 연말에 3.0 정도가 되는 게 체력적으로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서 시장에 막 무럭무럭 희망의 그 희망의 꽃이 막 핀 거예요. 뭉게뭉게. 그래서 5월 달에 실상 초반에 박살이 나던 주식시장이 그 월말 기준으로는 거의 보합을 했거든요. 5월 달에.
그러다가 6월달 75p 얘기 나오면서부터 정말 와장창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연준이 하는 얘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통일이 됐어요. 비둘기파나 매파나. 어떻게? 이번에 75bp하고 9월달에 50bp하고 그 다음부터는 25bp. 1%는 아닌가요? 그 울트라 빅스텝이라나요? 그레이트 스텝, 원빅,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지금 페드와치 기준으로는 약 7%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CPI가 이제 방송 나오면 한 8.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8.8% 막 9가 넘었다 이러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 뭐 1%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페드와치가 조금 올라오긴 할 텐데 그게 올라오면 시장은 조금 충격은 먹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인사들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쭉 보면 1%는 긍정하지 않고 있어요.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바로 그 며칠 전에도 1%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75bp 정도도 충분하고 뭐 매파인 분이나 비둘기인 분이나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특징적인 건 비둘기인 분들은 50bp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번까지는 그냥 75bp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그냥 현재 있는 대로 방향성을 한번 쭉 가자 하는 게 그 많은 연준 인사들의 지금 발언인데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이번에 75bp 올리고 나면 더 세게 올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9월 달쯤 되면 뭐 유가가 지금 실제로 96달러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순간 96달러까지 찍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네요. 예, 100을 못 넘고 계속 이 밑으로 살살살 놀아주면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CPI가. 그렇죠. 그러면 CPI가 떨어지면 코어도 떨어지고 뭐 그 명목도 헤드라인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금리를 세게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럼 9월 달에 50bp를 올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빅스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좀 안도하지 않아요? 안도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월부터는 안도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7월달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CPI가 갑자기 9 이상 나오면 잠깐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당연히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이 만약에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 생각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생각을 해주면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경기 침체 얘기는 아마 연말에 가야 제대로 진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은 기본적으로 침체 상황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좋아하지 않나요?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기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가 우리도 항상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경기 항상 화랑이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침체 오기 전에 뭐 채권을 좀 대비해야 된다. 네. 걔네들은 우리하고 입장이 반대니까. 저도 언젠간 채권을 합니다. 채권을 할 건데 옛날에 했었고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낮으니까 채권보다 매력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채권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낮춰야 되니까 금리를 낮추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성이니까 채권은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경기 침체 온다는 소식을 빨리 흡수하는 게 채권 시장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정도로 콜 금리를 올리게 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 3.5%? 연말 기준? 뭐 침체는 그냥 기정사실이야라고 지금 이미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채권 시장은 일찌감치 땡겨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는 전혀 달라요. 연준 인사들은 야 고용이 축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번에 실업률이 3.6% 나왔거든요. 고용 잘 나왔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도 전달보다 더 늘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나왔던 높은 수치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살았는데 무슨 경기 침체야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고금리를 계속 끌고 가면 가능성은 좀 있지만 이번엔 감내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게 실업률 4%에서 4.65%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준의 태도는 실업률 4에서 4.5%까지 밀어붙일 것이고 계속 그것이 길어지면 경기 침체가 잠깐 올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일지 내년일지는 가봐야 안다라는 거고 GDP 나오가 마이너스 2.1% 나오는 거는 실질 그 인플레이션과 비교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명목 그 성장률은 꽤 높게 나와요. 꽤 높게 나와서 지금을 경기에 나쁜 상황이다라고 보기 어렵고 또 하나 제조업 지수는 좀 떨어지긴 시작하는데 서비스업 지수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침체까지인지는 조금 시간을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뭘 흡입하겠습니까? 지금은 막 계속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니까 경기 침체 올 거 무섭고 막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 됐다라고 생각하면 채권 시장하고 다른 포지션에 있는 주식 시장은 경기가 안 죽었네라는 것을 흡입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걸
흡입하면 작은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가 있겠죠. 7월 달에. 그래서 이번 7월 달 CPI가 그 기로점이에요. 9월 달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 것이냐, 네. 아니면 한번 잠깐의 랠리를 다시 줄 것이냐, 네. 예 여부 상당히 중요한 재미난 그런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둘 중에서 지점장님 어느 쪽에 좀 더 포지션이 가 있습니까? 보유 편향이잖아요. 네. 잘 됐으면 좋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저희는. 잘 그러면 됐으면 좋겠지. 지점장님은 이제 생각은 9월 달부터는 뭔가 좀 안도하면서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신 것 같네요. 7월 달부터 좋아지길 바라죠.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9월 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 이제 9월부터는 금리 인상 폭이 좀 줄어드는 과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7월 달에 그 우리 FOMC 회의 있기 바로 전주 끝자락에 유로존 유럽 금융통화위원회라고 그래야 되나? 예, ECB 그 회의가 있습니다. 네네. 통화 회의가 있고 금리를 이번에 올릴 것 같아요. 뭐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금리가 올라오긴 하겠지만 지금 뒤로 갈수록 걔네들도 계속 금리를 올릴 거다. 물론 이제 유럽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미 영국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얼마나 높이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것의 폭을 좀 줄이고, ECB, 유럽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이면 9월 달쯤에 계속 그런 과정이 지속이 된다면, 9월 달쯤 되면 달러 강세의 흐름도 약간 둔화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좀 더 유지되고, 유로와 1대1 패러티 등가가 잠깐 깨지는 네. 그런 흐름은 나올 것 같고, 그러나 9월쯤 가면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둔화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달렸어, 달러 가치를 너무 세게 만든 것 같아 하면서 숨고르기를 일으킬 수 있겠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조금 완화되면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정신을 차리겠죠.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면 그러면 달러 강세 아닐 때 좋은 데가 어딜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기본 시나리오는 한국의 회복은 9월 달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왜냐하면 원화가 일단 좀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원화가 좀 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변수들은 많죠. 지금 유가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아직까지 이제 사우디 가서 뭐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진 않았지만 사우디는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은 안 가겠죠. 그쵸. 이미 뭐 다 협상되고 난 다음에 가겠죠. 바보가 아닌데 거기 거기 가서 뭐 서로 왕세자랑 거기 뭐 대통령 얘기하진 않겠죠. 갔다가 아무것도 안 오면 네. 체면을 꾸겨도 이루 꾸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망하는 거지. 11월 중간 선거를.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떨어지느냐 적게 떨어지느냐 문제인데 공급이 충분히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공급이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좀 세게 둔타 가격이 떨어져서 한 뭐 80달러대 뭐 이런 정도까지 오면 그땐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예,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무역 적자도 계속 터지고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유가고 네. 그다음에 중간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온갖 곳에 원유가 원재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생각 자체가 특별히 원가율이 낮아졌을 때 좋아지는 건 기업들이니까 유가가 만약에 정말로 빠른 속도로 7월 달 안에 뭐 한 80달러대 중반 뭐 이렇게까지 빠져주면 미국 시장도 움직이면서 가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7월 달에도 분명히 있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가를 생각하고 있죠. 네. 방금 전에 이제 달러 강세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1,300원 돌파하고 계속 그 근처에 네. 있잖아요. 네. 향후 여기에 좀 꺾일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9월 달 일단은 9월 달부터. 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좀 줄어드는 네. 그 시점부터 그럼 달러 강세가 아닐 때 좋은 게 어떤 쪽인데요? 수출주들은 달러 강세일 때 좋기는 좋죠. 하죠. 좋죠. 예, 좋죠. 근데 주식 시장은 네. 달러 강세일 때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달러가 좀 떨어져야지 외국인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기업들 단위당으로 따져보면 달러 강세가 나쁘지 않아요. 한국 제조업체, 자동차, 네. 그다음에 반도체 다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고 주식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달러가 강세가 꺾이면 제일 좋은 건 주식시장은 보통 좋아지더라. 네. 그리고 그것들이 추세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외국인들 어떻게 할까요?
야 이제 1310원에서 뭐 1200원 향해 가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떠났던 외국인들이 들어오죠. 게다가 주머니가 많이 비어 있어요. 과거보다는 한국 주식 비중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탑이 확실하게 그런 방향으로 바뀐다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겠죠. 여기 상당히 궁금한 게 이 두 가지가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 분들이 지금 달러 강세 때 안 들어온 거는 한 차익 한 차서 여기서 뭐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서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떨어져야지 이제 이익을 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환율이 높으면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네. 상장된 것도 수출 중심이 많을 테고. 네. 기업 이익이 높아지는 건데 네. 이 둘 중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달러 강세일 때를 이제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만 보는 건 아니고 탑 전체를 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잖아요. 유로화 대비로도 강세고 그리고 달러 자산이 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니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쪽 애들은 자기네가 돈이 급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로 유럽 애들이 훨씬 한국 주식 많이 팔고 있어요. 미국 장기 투자자들보다는 이 가끔씩 이 데이터 나오는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 강세일 때는 외국인 자체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싶은 심성이 훨씬 더 강해지는 상황이라서 사실 야 이쯤 돼서 들어오면 환차익이 얼마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그거는 방향성이 틀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달러 강세가 끝나고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원화가 약세라고 하지만 원화는 사실 그냥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진짜 약세는 일본 엔화예요. 그리고 유로화예요. 유로화가 1달러당 1.3이었습니다. 네. 1.4까지도 갔었고요. 근데 지금 1달러당 1이에요. 그러니까 한 30% 빠진 거예요. 좋았을 때보다. 강세였을 때보다. 물론 요즘 분위기는 이제 역전될 것 같고 숏배팅, 유로 숏배팅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논리도 있죠. 왜 유럽이 미국보다 좋아? 맞잖아요. 유럽이 뭐가 좋아? 하나 좋죠. 빚이 적죠. 미국보다는. 그래도 더 값어치를 받을 수 있긴 한데 지금 원화의 흐름은 원과 달러 원으로만 보시면 거의 위기죠. IMF, 제2의 IMF 오는 것 같고. 그러나,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본에 여행 가면 100엔당 얼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화가? 보통. 지금 950원이에요. 100엔당. 이 정도면은, 과거 이제 가장 셌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850원까지 간 적은 있었어요. 네네. 근데 950원이면 원화가 상당히 강세인 상황이에요. 지금 뭐 가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여행을 간다 치면 일본을 가야 되는. 일본 가면 좋죠. 싸게. 즐겁게 다녀올 수 있죠. 그렇죠. 항공료 때문에 뭐 다 상쇄가 되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유로화 대비는 얼마냐 지금 1310원대예요. 항상 유로화 대비는 1350원 내외. 가끔은 1,400원도 갔던 게 유로화 대비 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1,410원이니까 과거 대비 유럽 여행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스위스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개망신 당했죠. 스위스는 프랑을 쓰지 유로를 안 쓰거든요. 하여튼 해외여행 가기 되게 좋아진 그런 상황이다. 이건 다시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원화 강세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달러 강세가 전 통화에 나타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위기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오히려 만약에 위기가 되려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각국의 이제 신용 스프레드라고 표현되는 한계 기업들의 금리가 회사채 금리나 이런 금리들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등등의 나라들의 금리가 독일 금리 대비 얼마나 더 튈 것이냐. 이런 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애매하게 지금 끼어 있어요. 지금 유럽이 진짜 옴짝달싹 할 수 있을까 하는 진짜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금리를 올리자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죽을 것 같고 금리를 안 올리자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유럽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아니까 그냥 공격을 때려가지고 유로화 약세로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